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한자를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던 차자 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자 표기의 종류가 지금 여기 고유 명사의 표기, 서기체 표기, 이두, 구결, 향차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의 차자 표기 형태가 고유 명사 표기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형태가 향찰 표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유명사 표기부터 보면요. 인명, 사람 이름, 지명, 땅 이름, 그 다음에 관직 이름 이러한 고유명사를 표기하고자 한자의 뜻과 소리를 이용했어요. 자, 어떻게 이용했나 봅시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이게 이제 신라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나 자, 소나, 금천, 여기 보면 혹이라고 되어 있죠. 혹이 요거야, 요거. 소나 혹은 운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나 혹은 금천이라고 한다. 이것이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정확하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선생님이 풀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나 또는 금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성군 사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래.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이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 사람은 이름을 2개를 썼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현재 학습활동 1-1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과서 215쪽을 한번 보세요. 교과서 215에 보면 1번에 다음 자료 바탕으로 고대 선인들이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탐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이 바로 이 자료를 중심으로 탐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 백성군 사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왜 2가지였을까라는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한자를 일단 풀이를 해봤어. 그랬더니 힐소자 어찌나자 하고 쇠금자 내천자예요.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글자의 소리하고 요 의미가 서로 비슷하네. 요 글자의 소리하고 요 의미를 가리키는 우리말이 서로 비슷하네. 그래서 215쪽에 1번 문제를 보면은 1번에 작은 1번에 이런 질문이 있죠. 소나와 금천이라고 이렇게 2가지로 적고 어떻게 읽었을지 추측해보자.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 이름이 한 가지일 거야. 왜냐하면 이 소리가 서로 비슷하거든. 이름이 2가지가 아니고요. 표기 방식만 2가지였던 것 같아. 그렇다면 발음할 때는 소리를 낼 때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날 한자어의 발음하고 그 옛날 한자어의 발음이 똑같은지까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것과 비슷한 소리였을 것 같아. 그래서 쇠내나 비슷한 소리였을 거라고 봅니다. 즉 소나 혹은 쇠내 요것과 비슷한 소리로 읽었을 것이다. 요것이 1-1의 작은 1번의 답에 해당한다. 자, 이번 문제는요. 소나라고 표기하는 방법과 금천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 이 2가지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의 이름을 2가지로 표기했을 때 2가지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소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이고 두 번째 이 금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즉 이 한자에서는 소리를 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음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한자를 써놓고는 소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 한자의 원래 의미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자를 써놓든 이 한자를 써놓든 사람들은 똑같이 소나 또는 쇠내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요 내용이 1-1 2번의 답이에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돌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 이 사람이 자기 집 문패를 달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로 달아야 되겠지. 방법은 2가지야. 소리를 빌려오는 방법과 뜻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어. 일단 돌과 쇠라고 하는 소리를 빌려오자. 그래서 아무 한자나 갖다 써. 의미는 상관없으니까. 충돌할 돌자 딱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쇠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힐소자 있네. 그래서 힐소자 갖다 써.
그래서 충돌할 돌자에다가 힐소자에다 갖다 써놓고 나는 돌쇠, 이거 우리 집 문패 돌쇠.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읽어요? 돌쇠 이렇게 읽고 지나가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쓰다가 지겨워가지고 방법을 바꿨어. 이번엔 뜻을 갖다 써보자.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돌석자가 있잖아. 새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세금도 있는데 철광석 할 때 그 철자도 새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철자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문패를 석철 이렇게 바꿔 달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또 지나가면서 아 이거는 돌쇠네 집이네 이렇게 다 하고 지나가지 석철이라고는 안 하지. 이거는 이제 훈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사람이 왔어. 이 집 사람 문패를 보니까 석자하고 철자가 써있네. 아 석철씨. 그럼 돌쇠가 나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름은 돌쇠야. 왜 나를 석철이라고 불러? 아, 내가 몰랐잖아요. 당신이 훈찰 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음차한 줄 알았지. 자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의 이름을 돌쇠라고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은 와가지고 훈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음차인지 훈차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이중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돌쇠 또는 석철. 왔다 갔다 헷갈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에이씨 모르겠다. 한자가 보편화되면서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한자 그대로 소리를 읽어가지고 어느 날 이름을 아예 석철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돌쇠가 석철이로 졸지에 개명을 하게 된 것이지. 자, 이런 식으로요. 고유명사를 표기할 때 소리를 빌려오기도 하고 뜻을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한자 표기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자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게 되면서 한자 소리를 그대로 읽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유명사를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했던 이런 방식은 결국은 우리 고유어를 자꾸 한자어로 대체하게 만들었어요. 고유어가 사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돌쇠의 예를 통해서 소리를 빌려오는 경우랑 뜻을 빌려오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서기체 표기야. 돌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돌에 한자가 새겨져 있어. 새겨져 있는 한자의 내용을 읽으니까 임신년에 어떤 사람 둘이 서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오래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 새겨서 기록을 했대. 그래서 그 한문으로 써 있거든요, 돌에. 이게 임신년에 쓴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그래서 임신년에 맹세하여 기록한 내용이 적혀 있는 돌. 그래서 그 돌을 임신서기석이라고 불러요. 임신년에 한 맹세를 기록한 돌이다. 돌의 연대를 따져봤더니 돌은 신라시대 거야. 신라시대 사람이 기록을 한 거죠.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만약 친구와의 우정을 맹세하기 위해서 우정의 맹세를 전 도봉산 올라가가지고 막 돌에다 바위에다 막 새겨. 그 다음에 우리 맹세는 여기 새겨졌으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이러면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오늘날 같으면 어마어마한 이게 뭐야 환경훼손이지. 그런데 옛날엔 그런 의식이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맹세를 영원히 보존한다고 막 돌에다 새기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신라시대에 이런 표기 방식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긴 했죠. 자, 이 임신서기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기의 방식을 우리가 서기체 표기라고 불러요. 맹세하여 기록한 그 문체에 나타나 있는 표기다. 그래서 서기체 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문을 국어의 어순에 맞게 변형하여 쓰는 국어 어순식 한문 표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의 배열 순서 어순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일본어하고 우리말이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 배울 때 좀 편해요. 쉽게 느껴지고 영어하고 한문이 어순이 같아.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말은 나는 밥을 먹는다. 서술어가 맨 뒤에 와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서술어가 가운데 오잖아. 서술어가 먼저 와요. 목적어보다. 한문도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한문 어순에 맞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 이 표현을 보자. 이 표현을 보면은 맹세한다. 하늘 앞에 이렇게 쓰는 게 한문 어순에 맞는 원래대로의 표기야. 근데 임신서기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 앞에 맹세한다. 우리말 순서 그대로 서술어가
뒤에 와 있는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순서를 우리 맘대로 떼는 것이.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 한문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분명히 지네 나라 글자로 써있고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문장의 순서를 마구잡이로 막 섞어놓은 것 같아. 뒤섞어. 이거 도대체 뭐야? 문장 순서가 엉망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학습활동 1-2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2를 봅시다. 1-2는 교과서 216쪽이야. 216쪽에 보면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신서기석에는 한자를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했는지 말해보자. 어떤 순서라고? 우리말 순서라고 그랬죠. 자, 한문 어순에 따르면 서술어가 앞에 나와서 맹세한다, 하늘 앞에로 배열되어야 하지만 임신서기석에서는 하늘 앞에 맹세한다라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가 배열되었다. 자, 요 부분이요. 바로 1-2의 1번, 작은 1번의 답에 해당합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신서기석에서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빌려 쓴 방식을 정리해보고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일단 정리는 했어요.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를 배열했다. 한자를 빌려 쓴 방식을 정리는 했고 그런데 우리말 문장 표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지. 우리말 문장을 표기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서기체 표기 방식에서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자 이것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해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문법 형태소라고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에는 이런 게 없어요. 표기할 수가 없지. 이것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 문장을 정교하게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2번의 답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과서의 다른 부분을 참고로 해야 돼. 교과서 23쪽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잠시 선생님이 23쪽을 보여줄게.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교과서 23쪽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야. 우리말의 문법적 특성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국어는 교차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한 이러한 언어를 교차어라고 불러요. 가령 우리말 이런 경우를 보자. 우리가 밥이란 단어하고 먹다란 단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죠. 밥을, 밥도, 밥만, 뭐 이런 등등. 또는 먹다, 여기도 어미를 바꿨을 수 있죠. 먹니, 먹는데, 또 뭐 먹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조사를 바꾸거나 어미를 바꾸게 되면 문장의 의미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 먹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먹었다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먹니라고 하면 의문문이잖아. 나더러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는데라고 하면 어떤 전환적인 내용이 뒤어야 되고 먹어서라고 하면 인과관계에 따른 내용이 뒤어야 돼. 밥을이라고 하면 그냥 먹었다는 얘기지만 밥도 하면 다른 것도 먹었다는 뜻이고요. 밥만 하면 다른 걸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어미가 발달하여 이것을 어떻게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교차어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조사와 어미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를 모를 때 밥과 먹다만 있다면 이 문장은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 대신에 어순을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가령 밥을 먹니? 우리가 이런 표현을 먹니 밥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장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듣잖아. 근데 어미나 조사가 바뀌면 문장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 버리지. 순서를 바꾸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좀 이상할 뿐이지. 자, 이게 이제 교차어의 특성이거든요. 그 교차어에서는 조사와 어미가 매우 중요하다.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을 했듯이 조사하고 어미를 표현할 수 없다면은 우리말 문장을 제대로 표기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3페이지 우리말이 교차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서기체 표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이두.
이두는 서기체 표기보다 훨씬 발달한 형태예요. 이두라고 하는 거는 한자의 소리,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표기법이었는데 얘는 삼국시대부터 사용을 했고요. 고려시대까지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한자문화권이잖아. 삼국시대에 이제 한자문화권에서 한문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래로 고려시대가 되면은 귀족 엘리트들은 한문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한자로 쓸 수 있고 의사소통하는데 한자를 사용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돼. 그래서 고려시대 귀족들은 다른 문자를 빌려올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한자로 의사소통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죠. 한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배우기가 어려워.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한자를 배우는 건 힘들어요.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돼? 애따 모르겠다. 한자 못해 먹겠다. 문자 생활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도 전달해야 될 공문서들이 있고요. 뭐 법조문 같은 것도 있고 꼭 알려줘야 될 국가적 공지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의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를 이제 삼국시도 사용한 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빌려서 문자를 사용했던 건데 고려시대 귀족 엘리트, 상층 엘리트들은 전부 다 더 이상은 이두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한자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하급관리들은 이두를 쓸 수밖에 없었어. 고려시대에는 하급관리들의 공문서 작성 등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어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이두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순서 바꿔. 그래서 어순을 조정하여 우리말 문장 구성법에 따라서 한자를 배열해요. 서기체 표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이죠. 어순의 변형. 한 가지 더.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서 바로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형태소를 표기해요.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자기네들끼리 한 약속이지. 중국 사람들은 모르는 약속.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한자를 써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읽어도 뭔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가령 이건 써있자거든요. 이걸 가지고 조사 의로를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루 미자예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멸하고 하는 우리 어미를 표현할 때 이걸 썼어요. 두루 미자 같은 경우는 중국 한자에서는 잘 등장 안 해요. 별로 안 써.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안 쓰는 한자를 우리는 막 갖다가 열심히 써서 우리말 문장에는 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해. 근데 중국 사람들은 두루 미자를 묘로 사용했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읽어도. 이거 뭐야? 왜 들어갔지?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두고 지금 이두가 더 발전된 형태가 향찰이거든요. 구결은 이두가 오히려 후퇴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 그냥 읽는데 한문이 이렇게 있잖아. 쭉 뭐 문장도 나눠지지 않고 글자 이렇게 띄어쓰기도 없으니까 막 이렇게 있잖아. 무슨 뜻인지 한눈에 와닿지가 않잖아. 그러면 끊어읽기가 필요해요. 중간중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 어디서 끊기나 이러면서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하기 쉽도록 문장을 끊어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문 원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조그만 글씨로 한자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한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 토도 물론 이제 한자를 빌릴 수 있으니까 한자로 되어 있지. 이러고 다시 큰 글씨로 한문 원문이 나오고 또 작은 글씨로 이렇게 토를 달아놓고 이 토를 달은 것을 우리가 구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순서는 그대로 한문 어순대로지 한문 읽을 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더 뭐를 붙여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어순 조정 없고요. 이 문법적 요소를 일부 갖다가 표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령 뭐뭐를 뭐뭐하니 있잖아. 한이를 이게 할 위자에다가 이건 미자거든요. 위니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할 위자니까 하잖아. 우리는 위니라고 쓰고요. 이것을 한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뜻을 읽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소리를 읽어주죠. 뜻을 빌려오고 소리를 빌려오고 필요한 구절 아래 토를 달아서 의미 파악을 쉽게 하도록 제한적으로 집어넣었던 것이다. 이게 구결이고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향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발전되고 완성된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찰을 보면은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렸어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요. 그래서 우리말 운문 문장을 표기했어. 운문은 노래잖아. 노래 표기를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는 못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따르릉을 한자로 표기했다는 거 아니야. 병아리가 삐약 삐약 삐약삐약도 한자로 표기했다는 거 아니야. 가능한가? 가능하게 했으니까 천재지. 진짜 이두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다 신라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는데 향찰 천재적인 두뇌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라인들끼리만 통하는 암호체계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아는데 중국 사람들은 몰라. 한자로 써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오늘날 우리도 한자로 써 있는데 풀이가 안 돼. 향찰은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해독을 못 해냈어요. 중간에 이제 끊어졌잖아. 그 맥이. 우리말 문장을 표기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표기 방식이었고 신라에서 고려 중기까지 아까 운문 문장을 표기했다고 그랬잖아.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향가야. 향찰로 표기되어 있는 노래를 향가라고 불러요. 향찰로 된 노래. 향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서동요라고 하는 향가가 예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습활동 1-3에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 216쪽에 가면은 3번에 요 구절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 서동요의 맨 첫째 줄이에요. 매우 짤막한 향가인데 뜻과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풀이해서 옮긴다면 선화, 공주, 님, 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선화공주는 사람 이름이지 공주라고 하는 거 우리말 표현이에요. 뜻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에 대응하는 한자를 갖다 쓴 거야. 공주, 다르네? 아니네? 그 다음에 이거 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해놓은 건 다 뭐냐면 우리말 소리랑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한자를 갖다 쓴 거고요. 이 부분은 이게 임금주, 님주자거든. 이 부분은 뜻을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겠어? 선화공주, 님은. 여기는 소리를 읽은 게 아니라 뜻을 읽어주는 거예요. 뜻을 빌려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 학습활동에서 학습활동 1번에 첫 번째 구에서 주가 이렇게 2번 사용된다. 그런데 각각 한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빌려 쓰고 있냐. 첫 번째 주는 뭐야? 소리를 빌려 썼다고 그랬죠. 한자에 소리를 빌려 표기한 것이고 두 번째 주는 뭐야? 한자에 뜻을 빌려 표기하고 그 뜻으로 읽어줬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따라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이 학습활동의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의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은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이 은의 기능이 뭐냐고 얘기를 해요. 은의 기능은 지금 우리 조사 은을 표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표기해서? 소리를 빌려 표기했지. 한자에 소리를 빌려 표기했는데 이 은이 우리 조사 중에서 뭐냐면 보조사예요. 보조사.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말 보조사, 은은 국어의 보조사, 은을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답은 1-3 2번의 답이야. 은이 도대체 뭐냐? 은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은 건데 국어의 보조사 은을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이두에 비해 우리말의 실제 모습에 가장 가깝게 온전히 적기 위해 고안된 그런 방식이었던 향찰 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한글이 출현하기 전까지 향찰 문자는 거의 우리 문장을 다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 문자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대신했던 그런 문자 체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드디어 고대국어의 핵심적인 내용인 차자문 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대국어 자료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소나. 그 다음에 혹은 뭐뭐라고 한다. 뭐라고? 금천.
그래서 금천이라고 한다. 소나 혹은 금천은 백성군, 사산, 사람이다. 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 가는 요거는 고유명사 표기 방식을 보여주는 예문이에요. 고유 명사 표기 방식. 자, 두 번째는 우리말 문장을 한자의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서기체 표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지금 많은 내용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현대어 풀이 그대로 가봅시다. 임신년, 여기가 임신년. 그 다음에 6월 16일에. 자, 뭐 조사는 당시에는 바꾸지 못했던 때니까 조사는 그냥 없고 16일. 두 사람, 이인,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그 다음에 함께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예요. 병. 이인병, 서기. 자, 그러면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거든요. 서기가 맹세하여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맹세하여 기록한다. 하늘 앞에 요거 뭐야? 맹세한다는 뜻이죠. 맹세한다.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재밌는데 금자라고 되어 있잖아. 금이 지금이거든요. 지금하고 부터에 해당하는 게 이 자야. 스스로 자라고도 하고 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원래 한자의 어순은 원래는 자금이야, 자금. 한문에서는요, 이거를 금자가 아니라 자금이라고 써요. 부터가 앞에 와. 근데 우리말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꿨죠. 그 다음에 3년 이후, 어렵지 않아. 충성스러운 도를, 그 다음에 간직하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집지. 자, 이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무는 없다는 뜻이야. 없기를 맹세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자가 뭐야? 이게 과실이거든. 과실이 우리말로 하면은 잘못, 허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자,